미국. 최근 몇 개의 영상에서 미국이 자국 영토의 중요한 일부를 어떻게 매입했는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미국이 그린란드를 사들이고 싶어 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 주제가 많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땅을 산다는 것이 완전히 터무니없게 들리지만 몇백 년 전만 해도 이런 개념이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의 경우에는 영토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실제로 매입된 것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는 프랑스의 루이지애나, 러시아의 알래스카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는 말 그대로입니다. 루이지애나 매입은 미국의 약 21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추가 영토를 제공했으며 당시 미국 영토를 거의 2배로 늘렸고 현재 미국 영토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했던 많은 매입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이 어떻게 대부분의 영토를 매입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미국은 여러 차례 영토를 획득해왔습니다. 일부는 루이지애나 매입처럼 단순한 거래로 이루어졌습니다. 돈을 주고 영토를 사는 방식이었죠. 미국이 매입을 원했거나 다른 나라가 판매를 원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이루어졌고, 예를 들어 평화협정의 결과로 미국이 영토를 얻는 대신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도 영토 매입으로 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입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영토와 돈의 교환이 거래하려는 의사이 아니라 갈등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먼저 미국이 지금까지 역사상 해온 모든 영토 매입을 나열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떻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구입한 땅은 1776년이었으며 포트 빌링스포트가 있던 아주 작은 지역이었습니다. 이 땅은 96에이커, 즉 0.4제곱킬로미터로 이루어져 있었고 가격은 600파운드였으며 미국 독립전쟁에 사용하기 위해 대륙회의가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짜로 큰 첫 번째 영토 매입이 있었습니다. 1803년에 1500만 달러에 이뤄진 루이지애나 매입입니다. 다음은 동플로리다와 서플로리다로 1819년에 스페인이 500만 달러를 받고 양도했습니다. 그 다음은 1848년 멕시코 할양으로 이때 미국은 역시 15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이고 그 전쟁이 없었다면 없었겠지만 미국이 일정 금액을 지불했으므로 저는 이것도 포함합니다. 가즈던 매입은 멕시코로부터 1000만 달러에 이루어진 것으로 말 그대로 완벽한 의미의 실제 구매였습니다. 사실 금액의 차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영토의 멕시코 할양에는 1500만 달러, 이 작은 지역의 가즈던 매입에는 1000만 달러가 들었는데 이것만 봐도 실제로 할양의 진짜 원인은 전쟁에서의 승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거래가 있었는데 1867년에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매입한 것이었습니다. 필리핀은 1898년에 스페인으로부터 2000만 달러에 매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미국이 미서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이 전쟁은 푸에르토리코와 괌이 스페인에서 미국으로 양도되는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돈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리핀을 멕시코 할양과 마찬가지로 부분적인 매입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03년에 그들은 파나마로부터 파나마 운하지대를 1000만 달러에 구입했거나 더 정확히 말하면 임대했으며 매년 25만 달러의 임대료를 추가로 지불했습니다. 관타나모도 같은 해 쿠바로부터 3,300달러의 매입 또는 임대되었고 처음에는 연간 2,000달러의 임대료를 지불하다가 1974년부터는 4,000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덴마크령 버진 아일랜드는 1917년에 2,500만 달러에 매입되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야 하므로 이 2,500만 달러가 루이지애나를 살 때 들었던 최초의 1,500만 달러만큼의 가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루이지애나의 가격도 당시에는 터무니없이 낮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터 아일랜드 매입이 있었습니다. 이 섬은 덴마크령 버진 아일랜드와 인접해 있지만 처음 거래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섬은 한 민간 회사의 소유였고 1944년에 10,000달러에 매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치면 미국은 역사상 영토를 사는데 약 1억 730만 달러를 썼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월이 흐르면서 돈의 가치가 변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환산하기가 어렵지만 저는 온라인 계산기를 사용해서 각 금액을 해당 연도의 기준으로 오늘날 가치로 각각 변환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28억 3,124만 5천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훨씬 더 많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현재 미국 영토의 약 54%에 해당하는 땅값치고는 여전히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또한 연방정부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다른 소규모 매입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893년에 오클라호마 준주에서 체로키 아울렛을 매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1839년에 있었던 플랜 매입에서는 현재 미주리주에 해당하는 지역의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로부터 8156제곱킬로미터의 땅을 단 7,500달러에 구입했습니다. 또는 1788년에 펠프스와 고럼이 현재 뉴욕주 서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수족 연맹으로부터 24,000제곱킬로미터의 땅을 매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체로키의 경우 미국 정부는 1880년대 에야 땅값을 지불했고 그마저도 체로키족 요구보다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펠프스와 고럼 매입 역시 전체 가치의 3분의 1만 지불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원주민의 땅을 매입한 작은 사례들이 많이 있으며 안타깝게도 그중 상당수는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구매되지 않은 나머지 영토는 처음 독립한 13개 식민지의 초기 지역으로 처음에는 해안 지역에 불과했지만 1783년 파리 조약 이후 미국과 영국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면서 더 확장되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미국의 서부 경계가 넓어지고 당시 영토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오리건 준주는 1846년 영국과의 외교 조약을 통해 미국에 할양되었으며 현재의 워싱턴, 오리건, 아이다호주와 몬타나, 와이오밍주의 일부, 그리고 노스다코타와 미네소타의 일부 지역도 영국으로부터 할양받은 지역에 포함됩니다. 2개의 소규모 스페인 할양 지역, 텍사스와 하와이의 합병, 그리고 합병, 할양 또는 외교 협정을 통해 획득한 기타 소규모 영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금전적인 교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영상에서 제가 잘못 말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지적해 주시고 알려주세요. 따라서 1776년 독립 이후 초기 13개 식민지였던 미국이 새로운 영토의 확장과 획득을 통해 계속해서 성장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99년 화가 빅터 길럼이 그린 풍자 만화는 미국이 점점 더 많은 땅을 얻으면서 그 크기가 커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Shut up and take my money. 밈을 썸네일의 엉클샘으로 각색해 사용했습니다. 사실 이 작업을 해낼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멋지게 보이거든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의 핵심은 그 매입들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영토 확장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알게 되었고 주요 매입들을 나열했으니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왜,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해해 봅시다. 가장 오래된 것부터 가장 최근 것 순으로 보면 먼저 루이지애나 매입입니다. 1803년에 약 1,500만 달러, 오늘날 가치로 약 3억 5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가로 미국은 프랑스로부터 총 210만 평방킬로미터의 땅을 획득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실제로 이 영토 내의 작은 지역만을 통제하고 있었고 나머지 지역은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식민주의자들의 관점에서 이 땅은 프랑스가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대부분에 대해 미국이 구입한 것은 다른 식민 열강들을 배제하고 조약이나 정복을 통해 인디언 땅을 획득할 수 있는 우선권이었습니다. 이 땅에 대한 이후 모든 조약과 금전적 합의의 최종 비용은 약 2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최초의 1,500만 달러보다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루이지애나는 1699년부터 프랑스 땅이었고 한동안 스페인 땅이 되었다가 1800년에 나폴레옹의 노력과 프랑스의 북미 식민제국을 재건하려는 열망으로 다시 프랑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생도 맹구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지 못했고 영국과의 새로운 전쟁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나폴레옹은 루이지애나를 미국에 팔게 되었습니다. 이는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의 오랜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사실 뉴올리언스 항구만을 원했지 이렇게 거대한 영토 전체를 꼭 원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 매입으로 인해 미국의 영토는 하룻밤 사이에 거의 2배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15개 주에 해당하는 땅을 포함하고 있었고 심지어 약간은 캐나다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이 땅은 1818년에 영국에 양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플로리다 매입이 있었습니다. 플로리다 매입 조약 또는 애덤스 오니스 조약은 1819년에 체결되어 두 나라 간의 국경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애덤스 오니스는 이 조약을 협상한 두 외교관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존 퀸시 애덤스는 미국에서 제임스 먼로 대통령을 대표했고 루이스 데 오니스는 스페인에서 페르디난드 7세 국왕을 대표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스페인은 플로리다 식민지를 미국에 양도했고 새로운 미국의 경계선이 설정되었습니다. 미국은 500만 달러, 현재 약 1억 400만 달러를 지불하고 루이지애나 매입 조건에 따라 스페인령 텍사스 일부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여전히 스페인 통제하에 있었고 스페인은 양도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플로리다는 스페인의 부담이었고 그들은 정착민이나 군대를 보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정부는 국경 분쟁 해결과 금전적 보상을 대가로 이 영토를 미국에 양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조약이 체결된 지 183일 후에 멕시코가 독립하여 북아메리카에 있던 이 모든 스페인 식민지들을 장악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스페인과 합의했던 경계선을 확정하기 위해 새로운 멕시코 제국과 1828년 경계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멕시코와의 국경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는 멕시코 할양으로 이어졌습니다. 1846년 미국이 이전에 멕시코 영토였던 텍사스를 합병하면서 멕시코 미국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부분적으로도 명백한 운명이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전쟁을 원했습니다. 이 이념은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 특히 서쪽으로 영토를 확장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미국은 전쟁에서 승리해 텍사스를 자국 영토로 확정하고 더 넓은 영토도 얻었습니다.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으로 분쟁이 끝났고 이 조약은 텍사스와 멕시코의 국경을 리오그란데 강으로 정했으며 미국의 이전까지 멕시코 지배하에 있던 많은 영토를 넘겨주었습니다. 미국은 멕시코에 1,500만 달러, 현가치 5억 달러를 지불하고 현재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애리조나와 와이오밍, 콜로라도, 뉴멕시코 일부를 포함한 영토를 획득했습니다. 멕시코 할양지에 인접한 땅은 개주던 매입을 통해 구입된 지역으로 약 7만 7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현재 애리조나와 뉴멕시코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땅은 1854년 마질라 조약을 통해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구입한 것입니다. 미국은 이 땅을 1,000만 달러에, 오늘날 가치로 약 3억 1,400만 달러에 구입했는데 이는 대륙횡단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매입은 해당 지역에 존재하던 몇 가지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역사상 다음으로 이어진 것은 가장 큰 매입 중 하나이자 가장 잘 알려진 알래스카 매입이었습니다. 미국은 1867년에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구입했습니다. 이는 현재 가치로 약 1억 2,800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알래스카 구입에 사용된 수표의 스캔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수표를 건네주면서 자, 이제 당신이 이 거대한 나라만한 땅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상상해보세요. 러시아는 1700년대 초에 북아메리카에 식민지를 세웠지만 실제로 알래스카에 정착한 러시아인은 매우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탐사 책임은 러시아 아메리카 회사라는 한 회사에 맡겨졌는데 이 회사의 임무는 알래스카에 새로운 정착지를 세우고 원주민들과 무역을 하며 확장된 식민지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로 이것이 러시아 최초의 주식회사였습니다. 결국 러시아의 차르 알렉산드르 2세는 알래스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당시 러시아의 최대 라이벌이었던 영국으로부터 지키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알래스카를 파는 것이 아마도 좋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매입으로 미국은 150만 평방킬로미터가 넘는 땅을 추가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헥타르당 약 21센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알래스카가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을 더 많이 확장할 수 있는 좋은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쟁 이후의 또 다른 매입, 즉 필리핀 할양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1898년에 시작된 미서전쟁의 결과로 스페인으로부터 필리핀 제도를 획득했습니다. 이 전쟁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주요 원인은 미국이 쿠바와 필리핀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것과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나 지배권을 확립하려는 욕구였습니다. 미국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분쟁을 종식시킨 1898년 파리 조약에서 스페인은 쿠바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으며 푸에르토리코, 괌, 그리고 필리핀을 미국에 양도했습니다. 필리핀 양도는 특히 미국이 스페인에 2천만 달러, 오늘날 가치로 6억 3,600만 달러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결국 1946년에 필리핀은 완전한 독립을 인정받았고 이 영토는 더 이상 미국의 일부가 아니게 되어 일시적인 영토 획득이었습니다. 또 다른 일시적인 구매 또는 임대는 파나마 운하의 경우였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중 한 명인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중앙아메리카를 가로지르는 운하를 미국이 통제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를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고 미국의 동해안과 서해안 사이를 더 가까운 해상 경로로 연결해줍니다. 그래서 그는 파나마의 운하를 건설하려던 프랑스의 사업을 인수하도록 장려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로부터 그 땅을 4천만 달러에 샀지만 사실 프랑스의 사업을 인수한 것이었고 미국이 그 땅을 사용하려면 여전히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파나마는 콜롬비아의 일부였지만 콜롬비아 정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루스벨트는 파나마 반군들에게
만약 그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면 미국 해군이 그들의 독립투쟁을 도울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1903년 파나마가 독립을 선언했을 때 USS 내슈빌이 콜롬비아군의 개입을 막았습니다. 이후 새로 탄생한 파나마 국가는 1904년에 미국의 파나마 운하지대의 통제권을 1,000만 달러, 오늘날 가치로 약 3억 달러에 넘겼고 추가로 연간 25만 달러를 일종의 임대료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를 성립시킨 토리오스 카터 조약은 이미 그 종말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하지대는 1979년에 폐지되었고 1999년에 완전히 파나마로 이양될 때까지 미국과 파나마의 공동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연간 임대료가 거래의 일부였던 또 다른 곳은 관타나모 매입입니다. 관타나모는 1898년에 미국이 스페인으로부터 쿠바를 장악하면서 처음 설립되었고 1903년에 공식적으로 쿠바로부터 석탄 보급소와 해군 기지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되었습니다. 현재는 가장 오래 계속 운영된 해외 미 해군 기지입니다. 임대료는 처음에 연 2,000달러였고 1974년 4,000달러로 올랐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내야 했던 초기 지불금, 일종의 계약금과 같은 금액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10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솔직히 미국이 왜 이것을 원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미국이 카리브해에서의 이익을 위해 쿠바에 전략적 기지를 두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미군 기지가 있게 된 이유는 쿠바의 첫 번째 대통령인 토마스 에스트라다 팔마가 미국이 원한다면 그 지역을 영구 임대하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이 거래는 1903년 쿠바 미국 관계 조약에서 공식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어도 지금까지 미국의 영토 매입 중 마지막인 덴마크령 버진 아일랜드 매입입니다. 미국은 최소 1860년대부터 이 섬들을 경제적, 국가안보 자산으로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미국이 확장하고 본질적으로 자신들만의 식민 제국을 만들고자 하는 욕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1898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유일한 활동 무대였던 대륙을 떠나 바다로 나아갔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1917년에 미국은 파나마 운하 접근로 근처에 있는 그 섬의 전략적 위치와 1차 세계대전 중 독일이 그 섬을 점령해 잠수함 기지로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덴마크와 구매에 합의했고 미국은 덴마크의 금화로 2,500만 달러, 오늘날 가치로는 4억 9,900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이 구매가 이루어졌을 때 덴마크 식민지는 인접한 워터 아일랜드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 섬들은 1905년에 덴마크에 본사를 둔 민간 해운 회사인 이스트 아시아틱 컴퍼니에 매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회사는 결국 덴마크가 독일에 점령당했던 1944년에 그 섬을 미국에 팔았습니다. 당시 가격은 $10,000였고 오늘날 가치로는 약 14만 5천 달러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도 때때로 있었던 여러 아주 작은 토지 매입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원주민들로부터 많은 땅을 약속이 지켜지지 않거나 끔찍한 조건으로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주들끼리 또는 주와 연방정부 사이에서 때때로 이루어진 내부 매입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래는 영토를 단순히 재조정했을 뿐 확장시키진 않았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대부분의 영토를 어떻게 구입했는지에 대한 간략한 개요입니다. 1776년의 작은 요새에서부터 루이지애나나 알래스카와 같은 넓은 지역, 그리고 군사적 승리로 인한 부분적인 영토 구입까지 말이죠. 하지만 멕시코 할양이나 필리핀 할양처럼 돈이 오간 거래도 있었고 개주던 매입이나 파나마 운하 임차처럼 경제적 또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한 실질적인 매입도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실수를 발견하셨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있으시거나 제가 놓치고 언급하지 못한 영토 매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는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알려주세요. 앞으로도 영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하는 것 잊지 마시고 다음에 더 많은 상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